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임완철이라고 합니다. 예, 많이 그렇게 독특하진 않습니다. 예, 그 머리카락을 자르지 못해서 그게 좀 독특한 것 같습니다. 예, 막 정신없이 바쁘면 머리카락 자르는 시간도 없다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팩트가 아닐지라도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경남교육청에서 준비하고 있는 빅데이터와 AI를 어떻게 교육에 적용을 해서 교육 서비스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그것을 목표로 아이톡톡 플랫폼이라는 것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이톡톡 플랫폼이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얘기를 그 학부모님들과도 좀 해보고 싶고요. 빅데이터와 AI뿐만이 아니라 그 새로운 기술을 활용을 해서 이 현재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하려고 하는지 그것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본행사 앞에 있는 특강은 늘 재미없기 마련이잖아요. 예, 그러지 않기 위해서 애써 보겠습니다. 예, 제목은 그래서 빅데이터 AI를 활용한 미래교육의 방향이고요. 예, 요 노란색 이 책에 내용들이 좀 담겨 있습니다. 아, 받으셨군요. 예, 이 행사 주최 측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예. 지난주에 출판사로부터 전화 받았습니다. 도대체 경남에서 뭔 일이 있길래. 예, 그래서 제가 한 일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 여튼, 그 책 쓴 사람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 가르치면 배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르치면 배울까요? 도리. 이 질문은 제가 한 5, 6년 전부터 제가 그 대학에서 주로 만나는 학생들이 그 교사가 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거든요. 그 학생들을 만나면 첫 시간 혹은 둘째 시간에 늘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가르치면 배울까요? 그런데 이 질문이 도착을 했을 때 그 질문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생각들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방금 학부모님들 중에서 도리도리 하신 분은 아마 자녀분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는 분이겠죠? 예. 백날을 얘기해도 말을 안 듣는 거죠. 예. 그 경험들을 일상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럴 리가 인 거죠. 그리고 사범계열에 오는 학생들은 공부를 좀 잘한 학생들입니다. 반에서 1등 정도를 해야지 사범계열에 오거든요. 반에서 1등 정도를 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공부를 했을까요? 선생님의 수업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졸지 않고 다 들으면서 공부했을까요?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자기가 포기해야 하는 과목, 자기가 집중하지 않아야 되는 과목을 완전히 포기하고 엎어서 자거나 뭐 그런 의사결정들을 늘 하면서 공부하는 게 현재 중고등학교 학생들이니까요. 그 학생들한테 이 질문을 던지면 저는 혼자 공부했거든요. 를 머릿속에 올립니다. 예. 여기 학부모님 분들도 중고등학교 때 다들 혼자 공부하셨죠? 다들 예. 그래서 가르치면 배우는가의 질문은 생각 좀 복잡합니다. 예, 선생님들한테였죠. 현직 교사. 며칠 전에도 현직 교사 한 20분 정도한테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가르치면 배울까요? 라고 하면 그분들은 약간 마음이 흔들리시는 것 같습니다. 예, 본인의 역할은 가르치는 역할이거든요. 일단 잘 가르치면 조금 더 배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텐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게 현직 교사들의 기본적인 그 태도여야 하지 않습니까? 잘 가르치는 것이 핵심이니까요. 그래서 가르치면 배우는가라는 이 질문이 만들어내는 어떤 현상이 있습니다. 여기 가르치다가 있습니다. 여기 배우다가 있습니다. 가르치다가 발생한다고 해서 배우다가 발생할까요? 그럴 리가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배우다는 발생했는데 이게 가르치다 때문에 발생한 배우다인지 아니면 아닌지 이것도 불분명하고요. 예, 그래서 이 둘의 관계는 조금 어중간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교육학계에서는 이런 식으로 다룹니다. 원인과 결과의 관계처럼. 그래서 가르치다에 집중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질문을 바꾸면 가르치다와 배우다의 관계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일까요? 학부모님들이 도리도리 하신 학부모님들은 그럴 리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애가 변하지 않는다면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게 원인과 결과의 관계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사범계열의 학생들한테 이 질문 계속 던져보면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벤 다이어그램 기억하시죠?
예, 동그라미 두 개를 그리고 이 동그라미 두 개가 대표하는 어떤 그 존재 사이의 관계를 추상화시킨 수학 기호니까요. 예, 이렇게 설명하는 학생들을 가끔 만납니다. 가르치다와 배우다는 어떤 부분에서 겹친다, 교집합이 있다. 사범 계열에서 열심히 하고 현직 교사들이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은 이 교집합을 키우는 거다. 그런 식으로 가르치다와 배우다의 관계를 설명을 합니다. 저는 이걸 2차원 벤 다이어그램으로 설명을 합니다, 학생들한테. 자, 3차원 벤 다이어그램을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제가 이게 교실 수업이면 제가 웹사이트에 열고 그 3차원 구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이 자리에서는 그러기가 어려우니까 저 주먹 두 개로 하겠습니다. 예, 이게 가르치다입니다. 이게 배우다입니다. 주먹입니다. 예, 이렇게 보면 제 시선입니다. 그 학부모님들 시선이 아니고요. 제 시선.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완전히 겹쳤어요. 예, 가르치다가 배우다를 겹친 거죠. 이러면 아마 원인과 결과처럼 해석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둘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런데 주먹을 제가 이렇게 옮기고 있지만 두 개의 관계는 그대로 있고요. 시선을 바꾸는 방법으로도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의 시선인가입니다. 학부모님 방금 도리도리를 많이 적극적으로 하시는 학부모님의 시선으로 보면 가르치다와 배우다의 관계는 아마 이렇게 보이는 관계일 겁니다. 교집합이 거의 없는. 그리고 현직 교사의 관점으로 보면 교집합이 상당히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관계겠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보는 시선은 교사의 시선이고 이렇게 해서 보는 시선은 혼자 공부했던 학생의 시선이거나 학부모님들의 시선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게 제가 생각하는 3차원 공간에 그려진 벤 다이어그램이거든요. 2D 평면에 그려진 벤 다이어그램보다 3차원 공간에 그려지는 벤 다이어그램은 조금 더 높은 설명량을 가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D 평면에 만들어진 벤 다이어그램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시선의 주인. 그러니까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야 하거든요. 그런데 2D 평면에서는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3차원 공간에 그리게 되면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어느 방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 관계가 달리 보이거든요. 그렇게 저는 이걸 3차원 공간에 그려진 벤 다이어그램, 이것은 제가 화면 캡처한 것은 이제 알지오메스라고 수학 수업에서 중학교 수학 수업에서 사용하는 웹사이트예요. 예, 수학을 좀 더 재밌게 가르치고 더 잘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웹사이트고요. 그 웹사이트에서 제가 방금 이 두 개의 구를 구현한 거거든요. 네. 저는 이걸 학생들한테 콘텐츠에 공간 차원 추가하기라는 방법으로 강의를 해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2D 평면, 그러니까 종이 이 위에 인쇄된 형태의 콘텐츠에 접해왔어요. 여기 계시는 분들 모두, 저 포함해서 모두, 그리고 이것은 적어도 3,000년 동안 인류가 해왔던 일이에요. 적어도 3,000년 동안 인류는 2D 평면에 그려진 어떤 문자와 기호에 익숙해서 그걸 기준으로 생각을 정리해왔던 인류거든요. 그런데 이제 3차원 공간의 가능성이 생긴 거예요. 학부모님들 텔레비전 보시면 메타버스라는 말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 메타버스가 대표적으로 한 예인 거죠. 과거에는 3차원 기술을 이용을 해서 뭔가 기호를 만들거나 도구를 만들거나 지식을 추상화하는 어떤 기호를 만들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가능해진 거죠. 우리 아이들이 가야 할 길인 것 같고 우리 아이들이 그 방향으로 좀 집중해 보면 완전히 다른 세계가 열릴 거거든요. 인류가 한 번도 만들어보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도를 해보고 싶은 것이,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을 교육 현장에 빨리 도입을 해서 경험을 아이들이 쌓게 해주자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컨텐츠에 공간 차원을 추가해보자라고요. 학부모님들 집에 가셔서 한번 해보십시오. 공간 차원을 추가하는 시도에 대해서. 그 시도가, 제가 말씀드렸던 이 시도가 제 혼자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해왔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천재라고 분류를 해오거든요. 이것은 고흐가 그린 그림의 원화입니다. 고흐의 그림을 사진 찍어서 프린트한 것으로 보는 것과 실제 원화를 봤을 때 차이가 하나 있어요. 몇 년 전에 실제로 원화를 보고 난 다음에 깜짝 놀랐던 경험이, 사진으로 보면은, 그림으로 보면은 검은색 물감으로 칠한 것 같은 그림자를 원화로 보면
유화물감을 쌓아 올려서 빛이 이쪽에서 떨어지면 그림자가 이쪽에 지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원화 그림은 입체가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유화물감을 쌓아 올린 거예요. 그렇게 그림자를 그린 거예요. 그 그림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고흐 이 양반도 정말 답답했겠구나. 이 풍부한 3차원을, 현실 세계에 있는 이 풍부한 3차원을 그림이라는 그 종이는 아닙니다만 종이라는 그 답답한 공간에 밀어넣으려고 시도를 한 거죠. 근데 그냥 밀어넣기가 너무 싫어서 아쉽지만 저렇게라도 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거든요. 3차원 공간을 2차원 평면에 표시하려는 시도는, 그러니까 간혹 있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를 쭉 정리해 보면, 르네상스 시기에 뭐 원근감을 어떻게 구현하려고 시도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의 뭐 입체파라고 부르는 그 화가들이 어떻게 구현하려고 했고, 이제 이런 식의 것들이 있는 거죠. 앞으로는 천재가 할 일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할 일이 아닌가. 우리 아이들이 훨씬 더, 고흐가 저 생고생을 하면서 하려고 했던 시도를 우리 아이들은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그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고 이 방향으로 한번 계속 검토를 해보자라고 하는 건, 교육에 디지털 기술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2차원 평면에서 벗어나기, 그리고 지식, 정보, 경험을 N차원 공간에서 구현하기. N차원 공간은 그렇습니다. 3, 4, 5, 6, 7 이런 식으로 해서 N차원. 이 생각을 학생들과 계속해보자. 이게 미래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우리 인류가 3,000년 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다음 턴으로 넘어가는 일이 아닐까. 그런 방향은 아주 많겠죠. 수천, 수만, 셀 수 없이 많을 텐데 그 중에 한 방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학에서 만나는 학생들, 그 교사가 되고 싶어하는 학생들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로 가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뭐 그렇지, 뭐 3차원, 오케이, 그럴 수도 있겠네, 이런 식으로 전달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가면 조금씩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가르치다 배우다 사이에 교집합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시선은 누구의 시선인가, 이런 질문요. 우리는 어떤 기호를 만날 때 그 시선의 주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시선에, 이건 도대체 누구의 시선으로 만들어진 기호지? 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조금 더 먼 길을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분대 학생들한테는 꼭 이 누구의 시선으로 본 그림인지 기호인지 그걸 계속 생각해보자,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D 평면에서 그려진 매체는 어떤 착시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오해를 만들고, 잘못된 생각을 하게 만들거든요. 이걸 그 사범대 학생들한테는 우리 교육학이 만들어낸 착시가 이 2D 평면에 만들어진 이 기호 때문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생각해 보자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뭐 학부모님들한테 이렇게 짧게 얘기해서 전달하기는 조금 난처한 것 같고요. 하여간 그 현재 사범대에서 제가 만나는 학생들한테 미래 교육의 방향은 이런 방향인 것 같아라고 얘기하는 예입니다. 공간 차원을 추구하는 것보다 조금 어려운 것은 시간 차원을 추구하는 시도입니다. 시간 차원은 그림 하나로만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모네라는 화가의 그림이고요. 모네의 화가가 그림을 이렇게 정면에서 보고 있으면, 이건 그림으로, 사진으로 봐도 똑같습니다. 같은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원화를 이렇게 서서 보고 있는데 저한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양반은 시간의 변화요, 운동, 시간의 변화를 저 정지 상태에 그리려고 했나 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림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버드나무 이파리에 외곽선이 다 부서져 있어요. 그래서 저게 버드나무 이파리인지 잘 불분명하게 그림을 그려놨거든요. 버드나무 이파리를 그리는데 좀 또렷하게 좀 그리지, 저게 뭐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그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 양반은 버드나무 이파리가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그 변화 그 자체를 그리고 싶었나 보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간 차원을 추가하려는 시도만큼이나 시간 차원을 추가하려는 시도들은 천재라고 불렸던 사람들한테서 계속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방법으로 시간 차원을 추가하는 것도 조금 수월하게 가능해집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경남교육청에서 음악시험,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 주는 음악시험이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언제가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내년에 학생들한테 단말기를 주고 나면 그 단말기에서 음악시험 문제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문제로 음악시험 문제가 딱 출력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음악 시험 문제, 뭐 예를 들면 3번 문제는 그 이어폰을 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전부 다. 버튼을 딱 클릭하면 노래가 들려요. 질문은 작곡가의 이름은? 과거에는 상상도 못할 시험이거든요. 작곡가의 이름을 맞추는 그 시험 문제 기억나십니까? 예. 곡의 이름을 문제로 주고, 예, 1, 2, 3, 4 작곡가의 이름을 맞춰라. 이런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경험해왔던 시험이지 않습니까? 앞으로의 시험은 딱 클릭하면 노래가 들릴 거예요. 실제 그 노래가. 그리고 아이는 그 노래를 들으면서 작곡가의 이름은? 과 같은 문제를 푸는 거죠. 과거에 정지 상태에 있었던 시험지에 시간축을 추가한 시험지라고 해석해 볼 수도 있거든요. 이런 시도를 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의 자녀, 그리고 제가 집에서 기르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제가 기르고 있다는 단어가 좀 이상한가요? 예, 무슨 콩나물 기르듯 같은 느낌으로. 그렇게 해서 이 생각을 계속 해보고 싶은 겁니다. 왜 교육용 장치들을 디지털 전환해야 하는가? 종이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예, 저는 종이 매체를 너무 좋아하고 제가 매달 지불하는 제 생활비의 상당 부분을 책을 사는 데 쓰고는 있는 사람이지만 전 너무 좋아하거든요, 책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이에 머물러 있어야 할 이유는 없는 것 같고 그 경험을 학생들한테 제공하고 싶고 그게 제가 아이톡톡 플랫폼의 시도를 지지하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해서 찾아보고 싶은 것은 인류가 지식과 정보 그리고 경험을 저장하고 전승하기 위해서 사용할 새로운 컨텐츠의 형식은 무엇일까? 이걸 학생들과 함께 찾아보고 싶고 이게 미래교육의 방향 중에 하나가 될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차원 하나를 더 추가하겠습니다. 시간과 공간 차원을 추가하는 것은 SF 영화나 이런 데서 다들 경험하셨겠지만 인지 차원을 추가하는 시도는 제가 만든 단어이기 때문에 어디서 접하지 못하셨을 것 같습니다. 인지 차원을 추가하는 사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톡톡 플랫폼에 인공지능이 적용됐다고 가정하고요. 멋진 인공지능이 적용됐어요. AI 스피커 수준의 인공지능 같은 게 적용됐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아이톡톡 플랫폼에 학생이 로그인을 딱 합니다. 로그인을 성공해서 로그인 페이지가 딱 바뀌었습니다. 아이톡톡 플랫폼이 그 아이한테 뭐라고 말을 하는 게 좋을까요? AI 스피커 같은 그 인공지능이 아이톡톡 플랫폼에 적용되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아이가 로그인을 딱 했어요. 그럼 시스템은 알 거거든요. 누가 로그인했다라는 걸. 그러면 어떤 메시지가 출력되는 게 좋을까요? 예? 여기가 너무 멀어요. 잘 안 들려. 이 얘기를 학부모님들한테도 그렇고, 그다음에 현직 교사분들한테도 그렇고, AI 전공자들, 전문가들한테 물어봐도 그렇고, 잘 모르겠다예요. 너 참 오랜만에 왔구나. 너희 반에서 꼴찌야. 예를 들어 너희 반에서 꼴찌야 라고 메시지가 출력되면 어떻게 될 것 같으십니까? 예민한 여학생이라면 완전히 상처받을 거고요. 뭔가 이렇게 호승심을 키우고 있는 그 남자아이라면 뭐라고? 이러고 나서는 그 다음날 새벽에 바로 로그인을 하려고 하겠죠. 특정한 메시지인데 그 메시지는 정말 잘 설계되어야 하거든요. 이제 학부모님들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아이가 말을 안 들어요. 어떤 메시지를 아이한테 전달하면 아이가 말을 듣게 되나요? 눈빛일 수도 있고요. 손에 올라가는 이 동작일 수도 있는데 복잡하게 풀지 않고요. 말 한 문장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은 찾아내셨습니까? 그 한 문장? 요 한 문장으로 아이를 초집중 모드로 만들 수 있어. 이런 거요. 공부하고 싶지 않아 하는 아이를 책상머리에 앉힐 수 있어. 중간고사가 내일 모레인데 게임을 멈추게 할 수 있어. 그 메시지 찾아내셨습니까? 설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인류는 아직 못 찾았어요. 그런데 인공지능이 적용되는 지능형 서비스에서 그걸 기대하시거든요. 많은 분들이. 앞에 동영상 보시면 문제를 하나 풀었어요. 틀렸거나 맞았거나일 거잖아요.
틀렸을 때 그 다음이 뭔지, 맞았을 때 그 다음이 뭔지를 설계해야 하잖아요. 방금 보셨던 동영상은 한 문제를 맞추니까 다음 문제가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해설 동영상이 있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인공지능을 적용하는 교육 시스템을 설계하시는 분들이 하는 일이 문제를 맞추면 다음 문제, 틀리면 다음 문제, 그리고 또 틀리면 동영상,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계속 문제를 풀게 되나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문제를 자꾸 틀려요. 너 장난하니? 어떠세요? 옆에 엄마 안 계시니? 이런 건 어떠세요? 다른 친구들은 엄마랑 같이 푸는데 넌 혼자 푸는구나. 어떠세요? 어떤 메시지는 아이의 심장을 뛰게 할 거고 어떤 메시지는 나 안에 더 풀게 만들 거예요. 그 메시지가 뭐냐는 겁니다. 그걸 인공지능에 기대하면 안 되거든요. 그건 우리가 찾아야 하는데 우리가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걸 아이들한테 맡겨보자는 것입니다. 메시지를 설계해보자. 사례입니다. 말하는 식물이거든요. 이 식물은 목이 마르면 목이 말라요, 물 좀 주세요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있는 화분입니다. 실제로.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 인터넷 검색 잘해보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10,000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이 화분. 학생들이 이것으로 아두이노며 뭐로 해가지고 키트, 이것도 한 돈 10,000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이 키트도. 아이들이 키트 조립한 다음에 코딩 간단하게 해서 화분에 푹 꽂아놓고 인터넷 연결해 놓으면 사실 말은 하는 것은 좀 골치 아프고요. 뭐 스피커도 있어야 되니까 트위터 계정 연결해 놓으면 트위터로 메시지 옵니다. 목이 말라요? 물 좀 주세요, 주인님. 가능합니다. 그걸 경험을 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집에 있는 화분 뭐 적어도 수십 개씩은 알려주셨을 테니까 저는 100개가 넘을 수도 있어요. 식물이 무슨 말을 하면 좋을까요? 이 질문에 답을 했던 놀라운 답변 중에는 너무 외로워요 주인님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나오는 답변은 초등학생들도 하는 답변은 이렇습니다. 너무 추워요 주인님. 너무 더워요 주인님. 빛이 필요해요 주인님. 너무 뜨거워요 주인님. 너무 공기가 탁해요 주인님. 이런 말들을 하고 싶다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너무 외로워요 주인님 같은 것도 말할 수 있습니다. 식물도 말하는 판에 혹시 앉아 계시는 의자가 말을 하게 하면 어떤 말을 하게 하고 싶으세요? 다들 제 앞에 계시는 분들이 여자분들인 경우에는 대부분 그 말씀을 하세요. 너무 무거워요 주인님. 살이 좀 찌셨군요 주인님. 이런 말을 제일 먼저 말씀을 하세요. 너무도 놀랍게. 교실이라고 생각하십시오. 학생들한테 이 질문을 합니다. 의자가 뭐라고 말하는 게 좋겠어? 라고요. 지금 학생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학생들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의자보다는 책상에 대한 아이디어가 더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그만 좀 자라. 제가 이 사례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연습을 계속 해보면 인공물에 인공지능을 연결했을 때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이 좋겠구나라는 상상을 하게 돼요. 식물과 의자와 책상과 이 건물과 이 바닥과 이 단상과 저 형광등과 거실의 문과 우리 집의 출입문과 이런 것들이 무슨 말을 하면 좋겠구나라는 상상을 하게 되거든요. 집의 현관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왔구나. 누구 없어.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아이가 어떤 느낌을 경험하게 될까요? 호러 아닐까요? 디스토피아 같은 경험 아닐까요? 나 친구 만나러 왔는데 문이 먼저 말하는 겁니다. 없어. 택배기사 분이 오셨습니다. 현관문 열어줘야죠. 하지만 안쪽에 있는 중문은 열면 안 되고. 그 정도는 문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이톡톡 플랫폼에 로그인을 했을 때 무슨 말을 하게 하는 게 좋을까를 학생들한테 물어보자는 겁니다. 그럼 학생들이 막 궁리를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서 말하는 아이톡톡 만들기라는 그게 아이톡톡이라는 인공물에 인지 차원을 추가하는 방법, 그리고 이것을 개발자가 추가하는 게 아니고요. 아이들이 추가하는 거죠. 아이톡톡 플랫폼에 인공지능을 연결하는 시도. 종이책에 인공지능을 연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들고 계시는 그 노란 책, 그 전에 나왔던 책이 읽는다는 것의 미래였고, 그 전에 있는 책이 생각하는 사물의 등장이었거든요. 예. 거기에 종이책에 인공지능이 연결되는 겁니다. 종이책을 열었어요. 무슨 말을 하면 좋을까요? 뭐 이런 식의 아이디어입니다. 이런 식의 아이디어는 집에 돌아가셔서 아이들이랑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시나리오일 테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걸 같이 찾아보자는 겁니다. 인공지능이 추가된 컨텐츠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이 질문을 아이들한테 주자는 겁니다. 우리 인류가 처음으로 해보는 경험이니까. 빅데이터를 모아서 아이들한테 주는 시도도 있습니다. 예. 구글이 하고 있는 스마트 도시, 캐나다에서 하고 있는 스마트 도시는 구글에서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만들고 있는 그 스마트 도시에서 빅데이터를 생산할 텐데, 그렇게 자기들이 생산하는 빅데이터를 학생들한테 주겠다. 왜냐하면 이 빅데이터를 보면서 자라는 학생들은 이 거대 도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우리보다도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고, 결국 그 아이들이 우리보다 더 멋진 미래 도시를 설계할 수 있을 테니까 발생하는 빅데이터를 다 아이들한테 주겠다고 선언한 미래 도시거든요. 예, 아이톡톡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빅데이터 많을 겁니다. 계속 발생할 겁니다. 그 빅데이터도 아이들한테 주고 싶은 거죠. 초등학생은 초등학생 수준으로 정리정돈해서 주면 되고요. 고등학생은 고등학생 수준으로 정리정돈해서 주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미래교육의 방향은 미래의 교육 장치를 학생 스스로 구상하고 설계하고 제작해보는 경험을 제공하는 아이톡톡이었으면 싶습니다. 예, 한 2, 3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의견, 예, 아나운서 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특이하시네요. 라던가, 예. 질문 부탁드립니다. 창원에 계시는 학부모님들은 별로 말씀을 잘 안 하시나 봅니다. 예. 진주에 있는 학부모님들은 이 시간이 굉장히 길었거든요. 말씀하셨는데. 예. 방금 뒤에서 장학관님이 자꾸 신호를 주시는데 이거와 이것을 반복해서 하고 계십니다. 예, 하나만 하시거나 이거 하나만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거 하신 다음에 이거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예. 내려오라십니다. 내려오라는 뜻이었습니다. 이거 다음에 이거는 그만 내려와라 이거였나 봅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